수진의 아파트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벽에 걸린 낡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일한 움직임을 알리는 듯했고, 그마저도 옅은 먼지 속에 파묻힌 것 같았다. 3년 전, 단 하나뿐인 딸 지은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 수진의 세상은 이 시계처럼 멈춰버렸다. 매일 아침 지은이 좋아하던 반찬을 준비해 식탁에 2개의 접시를 놓는 것이 수진의 일상이었다. 빈 의자에 놓인 작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바라보며 수진은 차가워진 밥알을 기계적으로 삼켰다. 지은이 매일 아침 창가에 서서 손을 흔들던 자리. 그곳에서 수진은 멍하니 바깥을 내다보곤 했다. 잿빛 하늘과 삭막한 아파트 단지가 그녀의 마음처럼 황량했다. 옷장 깊숙이 박아두었던 지은의 낡은 보라색 스웨터는 아직도 희미하게 딸의 채취를 품고 있었다. 수진은 가끔 그 스웨터를 꺼내 품에 안고 딸의 온기를 더듬었다. 닳고 다른 니트의 감촉은 이제 유일한 위안이었다. 지은의 방은 그녀가 떠나던 날의 모습 그대로였다. 정리되지 않은 책상 위에는 반쯤 그리다만 그림일기와 색연필이 놓여 있었고, 침대 머리맡에는 고민형이 지은을 기다리는 듯 얌전히 앉아 있었다. 수진은 그 방에 들어갈 때마다 숨이 막혔다. 모든 물건이 지은의 부재를 소리 없이 외치는 듯했다. 수진의 손목에는 오래된 별 모양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어릴 적 사고로 생긴 상처였지만 그녀는 그 사고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다. 그저 어렴풋이 깊은 어둠과 날카로운 통증만을 기억할 뿐이었다. 종종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면 이 흉터가 욱신거렸다. 마치 몸이 어떤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것처럼. 어느 날 오후, 수진은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지은의 방 침대 밑 가장 안쪽에 숨겨져 있던 것이었다. 상자 안에는 몇 장의 낡은 편지가 있었다. 필체는 낯설었다. 어른의 글씨인 듯했지만 마치 아이가 쓴 것처럼 삐뚤빼뚤했다. 내용은 모호했다. 별이 뜨는 날, 새로운 문이 열릴 거야. 너의 비밀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 같은 알 수 없는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수진은 이 편지들을 본 적이 없었다. 지은의 물건은 아니었다. 낡은 상자 속 편지들은 수진의 기억 저편에서 떠오를 듯 말 듯한 아득한 기시감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명확하게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편지들을 다시 상자에 넣어두고, 이 알 수 없는 편지들이 지은의 사라짐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아니면 단지 아이의 엉뚱한 상상력의 결과일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다. 불안한 예감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수진은 지은이 사라진 후 매주 그녀가 좋아하던 공원을 찾았다. 조용히 벤치에 앉아 지은이 뛰어놀던 잔디밭을 바라보곤 했다. 마치 그곳에 앉아 있으면 지은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달려올 것만 같았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벤치에 앉아있던 수진의 눈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들어왔다. 아직 깃털도 제대로 나지 않은 어린 새였다. 둥지에서 떨어졌는지 나무십 사이에서 작은 몸을 파르르 떨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스쳐 지나갔지만 수진의 발걸음은 멈췄다. 작은 생명이 바닥에 떨어진 채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모습이 마치 자신과 지은의 모습 같았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어린 새에게 다가갔다. 새는 두려움에 더 강하게 몸을 떨었다. 그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부드러운 손길로 새를 감쌌다. 작고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느껴졌다. 수진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새를 집으로 데려왔다. 지은의 방. 그녀의 침대 옆에 따뜻한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새를 조심스럽게 눕혔다. 작은 생명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 모습에 수진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새에게 지은이 좋아하던 작은 노래를 불러주며 속삭였다. 지은아, 잘 지내고 있지? 엄마가 늘 널 기다리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변치 않는 모성애가 깊이 배어 있었다. 낡은 상자 속 편지의 비밀과 손목에 흉터가 품고 있는 과거의 단서들은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채 수진의 무의식 속에 잠자고 있었다. 하지만 작은 새를 보살피는 그녀의 모습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 헤매는 강인한 영혼의 본질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했다.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는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지은을 찾기 위한 끈질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수진의 고요한 일상은 한 통의 전화로 산산조각났다. 늦은 오후, 잠시 눈을 붙이고 있던 수진의 곁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낯선 번호였다. 망설임 끝에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 음산하고 뒤틀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기계음을 통과한 듯 불쾌하게 변조된 그 목소리는 섬뜩한 속삭임으로 단 한 문장을 내뱉었다. 지은, 아직 살아있어. 그 애의 오르골을 찾아.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는 끊겼다. 수진은 얼어붙은 채 전화를 붙들고 있었다. 지은이 살아있다고 3년 동안 메말랐던 눈물샘이 거짓말처럼 다시 터져버렸다. 그 말이 현실일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희망의 불씨를 끌 수 없었다. 이성은 이 모든 것이 잔혹한 장난일 뿐이라고 소리쳤지만 어머니의 본능은 그 신락 같은 가능성에 매달렸다. 손이 덜덜 떨렸다. 그때였다. 현관문 밖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수진은 놀라 몸을 웅크렸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낡고 먼지투성이의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고풍스러운 오르골 상자였다. 보내는 사람은 적혀 있지 않았다. 수진은 상자를 안으로 들였다. 싸늘하게 식은 오르골을 응시하는 그녀의 눈빛은 불안과 기대로 흔들렸다. 수진은 오르골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상자 겉면에는 오래된 먼지와 함께 알 수 없는 문양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처음에는 이것이 누군가의 장난일 것이라 단정했다. 아픈 사람을 2번 죽이는 악질적인 농담일 것이라 치부하고 싶었다. 이 지독한 현실에서 벗어나 다시금 텅 빈 고요 속으로 숨고 싶었다. 3년 동안 찾아 헤매도 잡히지 않던 딸의 흔적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낸 환청이자 환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오르골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릴까 몇 번이고 고민했다. 그러나 지은이라는 이름과 살아있다는 말, 그리고 이 기이한 오르골이 주는 알 수 없는 연결감은 그녀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폐허가 된 심장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 불씨는 꺼진 줄 알았던 희망이었다. 수진은 결국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경찰은 냉정했다. 어머님, 안타깝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전화는 장난일 가능성이 크고 이 오르골만으로는 수사에 착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동정심보다 귀찮음이 묻어나는 듯했다. 수진은 절망했다. 이 세상에 그녀의 말을 믿어주고 지은을 찾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경찰의 차가운 거절은 수진을 더욱 깊은 고독 속으로 밀어 넣었지만 동시에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본능적인 강인함을 일깨웠다. 3년 동안 잃어버린 딸을 찾아 헤매며 수많은 좌절을 겪었지만 이번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다. 어쩌면 정말 지은이 살아있을지도 몰라.
그 한 문장이 그녀의 모든 두려움을 삼켰다. 수지는 비장한 얼굴로 오르골에 손을 뻗었다.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그녀는 오르골의 뚜껑을 열기 위해 주저했지만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은이 살아있다면 단 1분 1초라도 허비할 수 없었다. 수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마치 오르골이 품고 있는 비밀이 그녀의 심장 박동과 동기화라도 된 듯 격렬했다. 그녀는 결심한 듯 떨리는 손으로 낡은 오르골의 뚜껑을 천천히 들어올렸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상자 속 태엽 장치가 모습을 드러냈다. 뚜껑이 완전히 열리자 기묘한 선율이 작은 방 안에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익숙한 자장가 같았지만 이내 음정이 불안정해지더니 소리가 뒤틀리고 깨져나갔다. 불협화음 속에서 서서히 끔찍한 소리가 섞여 들어왔다. 멜로디가 절정에 다다르자 수진의 귓가를 찢어버릴 듯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엄마, 엄마, 지은의 목소리였다. 또렷하고 생생하게. 마치 바로 옆에서 울부짖는 듯했다. 비명은 반복적으로 터져 나왔다. 그 속에는 공포와 절망, 그리고 엄마를 애타게 찾는 아이의 처절한 외침이 담겨 있었다. 비명 사이사이로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 무언가 굴러가는 듯한 덜컹거림, 그리고 누군가의 거친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 모든 불쾌한 소음 위로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음산하게 속삭였다. 완벽한 공정, 재물. 수진은 비명을 삼키고 오르골을 놓쳤다. 낡은 나무 오르골은 바닥에 떨어져 둔탁한 소리를 냈지만 끔찍한 비명은 여전히 흘러나왔다. 그녀의 몸은 얼어붙었다. 닭살이 돋고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했다. 믿을 수 없었다. 이 오르골에서 지은의 비명이 그녀의 마지막 순간이 녹음되어 흘러나오고 있었다니. 이 충격적인 증거는 그녀의 세계를 산산조각냈다. 더 이상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수진은 알았다. 이제 그녀는 피할 수 없는 딸의 마지막 흔적을 찾아야만 하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것을. 그 비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라진 딸이 엄마에게 보내는 구조 요청이자 그녀를 절벽 끝으로 내모는 잔인한 진실이었다. 지은의 비명소리가 멎자 수진은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오르골 조각들을 주었다. 낡은 나무 조각들 사이에서 작은 금속 실린더가 굴러나왔다. 자세히 보니 실린더에는 미세한 홈들이 새겨져 있었고 그 옆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글자들이 음각되어 있었다. 마치 암호처럼 보였다. 수지는 오르골이 단순한 녹음기가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지은의 마지막 순간을 담은 비밀의 메시지였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들어섰다. 이한율. 그는 3년 전 수진이 고용했던 사설 탐정이었다. 지은의 실종 사건을 의뢰했지만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조용히 발을 뺀 인물이었다. 그가 갑자기 나타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그는 수진에게 지은의 사건 관련 서류를 돌려주기 위해 들렀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바닥에 흩어진 오르골 조각들과 수진의 창백한 얼굴에 고정되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배어 있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금속 실린더를 내밀었다. 이것 좀 봐줘요. 지은이가 여기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한 속삭임에 불과했지만 한율은 그 속에 담긴 절박함을 놓치지 않았다. 한율은 오르골 조각들을 살펴보고 실린더를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처음에는 수진이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환각을 보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실린더의 미세한 홈들과 숨겨진 글자들을 발견하자
그의 얼굴은 점차 굳어갔다. 그는 오르골이 단순히 소리를 저장하는 장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조심스럽게 오르골에 부서진 태엽 장치를 조작하자 비명 소리는 멈췄지만 대신 불규칙적인 삐빅거림과 함께 몇 개의 숫자 조합이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마치 모스부호처럼 이건 단순히 녹음된 소리가 아니에요. 뭔가 암호화된 메시지 같습니다. 한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그의 말을 듣고 비로소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한율은 한때 지은의 사건을 포기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수진의 절박한 눈빛을 본 순간 그는 다시금 이 미스터리한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들이 진실에 다가갈수록 보이지 않는 그림자는 더욱 짙게 드리워졌다. 수진이 오르골을 작동시킨 직후 도시 외곽의 한적한 연구실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던 한 남자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모니터에는 수진의 아파트 내부가 실시간으로 비추고 있었고 깨진 오르골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다. 그의 이름은 강 박사. 한때 수진의 남편과 공동 연구를 진행했던 촉망받는 과학자였다. 그러나 그는 비뚤어진 천재성에 사로잡혀 있었다. 강 박사는 오르골을 기억 수학 장치라고 불렀다. 그는 인간의 가장 강렬한 감정, 특히 공포와 절망의 순간에 발생하는 뇌파를 수집하고 그것을 통해 특정 기억을 조작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다고 믿었다. 지은은 그의 완벽한 실험체였던 것이다. 강 박사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지은의 비명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섬뜩하게 웃었다. 그래, 이제 게임이 시작된 거야. 어리석은 엄마는 과연 어디까지 올까? 그는 옆에 있던 젊은 조수에게 손짓했다. 계속 주시해. 이제 그녀는 우리의 완벽한 유인책이 될 테니. 강 박사의 지시를 받은 조수는 수진의 아파트 주변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통해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수진과 한율은 자신들이 거대한 그림자의 감시 아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오르골에서 나온 숫자 암호를 풀기 위해 며칠 밤낮을 매달렸다. 한율은 과거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암호 해독법을 시도했고 수진은 지은의 물건들을 다시 뒤져 혹시 모를 단서를 찾았다. 그러던 중 수진은 지은의 그림 일기장 가장 뒷장에서 이상한 그림을 발견했다. 그림 속에는 지은이 그린 것으로 보이는 낡은 건물과 그 앞에 서 있는 낯선 남자의 모습이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그가 손에 든 물건이 오르골과 비슷해 보였다. 그림 옆에는 아이의 서툰 글씨로 나의 비밀 친구와 우리만의 집이라고 쓰여 있었다. 한율은 그림 속 건물과 숫자 암호를 조합해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암호가 의미하는 바를 알아냈다. 그것은 폐쇄된 놀이공원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아동복지시설의 주소였다. 30년 전 폐쇄된 곳으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으스스한 소문이 떠돌던 곳이었다. 어머님, 이 주소는 지은이가 사라지기 전에 자주 가던 곳입니다. 한율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곳은 3년 전 실종 수사 당시 경찰이 제대로 수색하지 않고 지나쳤던 곳이었다. 지은은 왜 그곳을 우리만의 집이라고 불렀을까? 그리고 그림 속 남자는 누구일까? 바로 그때 수진의 휴대전화에 알 수 없는 번호로 한 장의 사진이 전송되었다. 사진 속에는 3년 전 지은이 가장 아끼던 낡은 고민형과 오르골이 함께 찍혀 있었다. 고민형은 지은의 실종 당시 그녀의 방에 없었던 물건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도발이었다. 강 박사가 수진이 암호를 해독했음을 알아차리고
그녀를 다음 단계로 이끌기 위한 함정을 놓은 것이다. 사진 속 고민형은 지은의 물건이 맞았지만 3년 전 지은의 방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진은 강 박사가 지은이를 납치한 범인이며 그녀가 오르골을 통해 진실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수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덫에 걸렸음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감히 누가 내 딸을 가지고 이런 잔혹한 게임을 벌이는가. 그녀는 한율을 바라보았다. 한율 역시 사진을 보고 얼굴이 굳어 있었다. 가야 해요. 지금 당장.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거나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곳에 지은이가 혹은 지은이의 마지막 흔적이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직감했다. 한율은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에 다시 연락해 보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니까요. 그러나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늦을 거예요. 우리가 직접 가야 합니다. 지은이가 위험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가 또다시 욱신거리는 듯했다. 과거의 어렴풋한 악몽이 다시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 알 수 없는 통증은 그녀가 마주할 미지의 위험을 경고하는 듯했다. 낡은 아동 복지시설은 마치 살아있는 유령처럼 도시 외곽의 황량한 풍경 속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30년의 세월이 건물 곳곳에 새우산한 그림자를 드리웠고 깨진 창문들은 텅 빈 눈처럼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다. 수진과 한율은 인적이 드문 진입로에 차를 세우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발소리에 섞여 기괴한 음산함을 더했다. 여기가 지은이가 우리만의 집이라고 부르던 곳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찬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한율은 주변을 경계하며 권총을 꽉 쥐었다. 그는 수진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사진 속 고민형과 오르골 그리고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라는 문구가 평범한 협박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분명 강 박사의 함정이었다. 한율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곳은 외곽 지역이라 지원 병력이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릴 터였다. 지금은 두 사람의 힘으로 버텨야 했다. 건물 내부로 들어서자 낡은 교실들이 늘어서 있었다. 칠판에는 희미하게 지워진 낙서들이 남아 있었고 녹슨 책상과 의자들이 제멋대로 흩어져 있었다. 복도 끝 한 교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수진은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향했다. 한율이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은 오직 빛이 새어나오는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딸을 찾으려는 어미의 본능은 그 어떤 두려움도 집어삼켰다. 교실 안은 어두웠지만 중앙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로 작은 전등이 빛을 비추고 있었다. 상자 옆에는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 하나가 놓여 있었다. 수진이 상자에 다가가자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엄마, 나 여기 있어. 같이 숨바꼭질 할까? 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것은 명백히 지은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생전의 지은과는 다른 어딘가 불안하고 흐릿한 음성이었다.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순간 한율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강 박사에게서 온 문자였다. 틱톡. The clock is ticking. Mrs. Kim. Find the next piece of the puzzle before the final ceremony begins. You have 3 hours. 틱톡.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김 여사. 최종 의식이 시작되기 전에 다음 퍼즐 조각을 찾으세요. 3시간 남았습니다. 문자와 함께. 휴대폰 화면에는 디지털 시계가 깜빡이며
3시간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의식, 한율은 이를 악물었다. 함정이에요. 이 자식, 지은이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군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교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완벽하게 준비된 덫이었다.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엄마는 내가 어딨는지 모를 거야. 내가 숨겨둔 걸 찾아야 해. 목소리는 점차 왜곡되고 지지직거렸다. 수진은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다. 상자 안에는 엉킨 실타래와 복잡한 도면 조각들이 들어있었다. 도면 조각들은 마치 거대한 지도를 이루는 파편들처럼 보였다. 이건 분명히 지도 조각들이에요. 퍼즐처럼 맞춰야 하는 겁니다. 한율은 즉시 상자 안의 물건들을 꺼내 살폈다. 그러나 그때였다. 갑자기 교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이어 쇠사슬이 엉키는 듯한 끔찍한 쇳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들은 갇혔다. 이런 한율은 문을 흔들어 보았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밖에서는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강 박사의 조수들이 그들을 둘러싼 것이 분명했다. 이제 그들은 고립되었다. 교실 안은 점점 더 스산해졌다. 낡은 벽난로가 있는 한쪽 구석에서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다. 수진은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되지 않았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매 초가 지날 때마다 휴대폰의 카운트다운 숫자는 그녀의 심장을 옥죄는 듯했다. 침착하세요, 어머님. 한율은 수진의 어깨를 잡았다. 이건 강 박사가 우리를 압박하려는 수작입니다. 당황하면 그들의 의도대로 되는 거예요. 그는 침착하게 주변을 살폈다. 이 교실은 단순한 폐교실이 아니었다. 벽에는 기이한 수학 공식과 알 수 없는 기호들이 칠판 가득 적혀 있었고 한쪽에는 낡은 인체 모형과 복잡한 전자 회로도가 널려 있었다. 이곳은 분명 강 박사의 은밀한 연구실 중 하나였다. 갑자기 천장에 매달려 있던 낡은 스피커에서 강 박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전에 변조된 목소리와 달리 이번에는 또렷하고 섬뜩하게 들렸다. 김 여사, 당신의 딸은 완벽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지. 순수한 공포는 그 어떤 에너지보다 강력하다는 걸 아나 그녀의 비명은 내 연구를 완성시킬 열쇠가 될 거야. 이제 선택해라. 다음 퍼즐 조각을 찾고 딸을 구하러 올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절망에 빠져 기다릴 것인가? 기억 수학 장치는 곧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수진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가 다시 욱신거렸다. 그것은 마치 과거의 어떤 끔찍한 기억과 연결된 듯한 통증이었다. 수진은 퍼즐 조각들을 다시 움켜쥐었다. 그녀의 눈빛은 절망 속에서도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이곳에서 지은을 찾아야만 했다. 한율은 문을 부수기 위해 발로 차고 몸으로 부딪혀 보았지만 문은 견고했다. 그는 지친 숨을 몰아쉬며 돌아섰다. 이 문은 안 되겠어요. 다른 탈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그들은 교실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숨겨진 문, 환풍구, 아니면 지하실로 통하는 통로라도 있을지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고 시간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다. 카운트다운 시계는 이제 2시간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은의 비명소리가 다시금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수진은 낡은 벽난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벽난로 안쪽 깊숙한 곳에 무언가 숨겨져 있는 듯했다. 그녀는 손을 집어넣어 벽돌을 더듬었다. 차갑고 딱딱한 감촉들 사이로 무언가 튀어나와 있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낡은 나무 상자였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또 다른 퍼즐 조각과 함께 지은의 어릴 적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뒤에는 지은의 서툰 글씨로 숨바꼭질의 마지막 장소, 별이 보이는 곳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사진 아래 알아보기 힘든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엄마의 별. 수진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가 다시 한번 격렬하게 욱신거렸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엄마의 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율은 퍼즐 조각들을 모아 큰 지도를 완성했다. 지도는 복잡한 지하 통로와 방들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이 가리키는 곳은 지하실 깊숙한 곳에 있는 지도에는 재물실이라고 표기된 방이었다. 그 방 위에는 희미하게 별 모양의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여기에요. 지하실. 별이 보이는 곳이 지하실의 재물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수진은 손가락으로 지도를 가리켰다. 하지만 지하실로 가는 문은 교실 안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한율의 눈에 낡은 칠판 옆에 놓인 거대한 지구본이 들어왔다. 그는 무심코 지구본을 돌렸다. 지구본이 특정 지점에 멈추자 칠판 뒤편의 벽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비밀 통로였다. 통로 안은 어둡고 습했다. 계단은 아래로 끝없이 이어지는 듯했다. 카운트다운 시계는 이제 1시간 4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은의 목소리는 더욱 불안정하게 공포에 질린 외침으로 변해갔다. 수진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녀는 빛 한 줄기 없는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뒤에서 한율이 그녀를 따랐다. 그들은 알았다. 이 미로 같은 지하 통로의 끝에 지은이 갇혀 있을지도 모르는 잔혹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은 수진의 오랜 기억 속 별 모양 흉터와 연결된 끔찍한 과거와 맞닿아 있었다. 지하 통로는 미로처럼 얽히고 설켜 있었다.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찌르고 희미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수진과 한율은 휴대폰 플래시 불빛에 의존해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낡은 파이프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는 마치 유령의 속삭임처럼 섬뜩했다. 휴대폰의 카운트다운 시계는 이제 50분밖에 남지 않았음을 알리고 있었다. 지은의 목소리가 담긴 오르골의 잔상이 수진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통로 벽에는 지은이 그린 듯한 낙서들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별, 꽃, 그리고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 수진은 그림 하나하나를 손으로 쓸어보며 딸의 흔적을 더듬었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가 다시 욱신거렸다. 그 통증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이 아니었다. 마치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깨어나려는 듯한 강렬한 전조였다. 오랜 탐색 끝에 그들은 마침내 지하실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강철 문 앞에 섰다. 문 위에는 희미한 빛을 발하는 별 모양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지은의 그림과 일치하는 별이 보이는 곳이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음악 소리가 새어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아름다운 오르골 소리가 아니었다. 고통과 비명이 뒤섞인 끔찍하게 왜곡된 멜로디였다. 한율은 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그때 문 옆 작은 패널에 새겨진 의문의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진정한 고통의 열쇠는 가장 순수한 상실의 순간에 있다. 수진은 머릿속이 복잡했다. 진정한 고통, 가장 순수한 상실. 그녀는 지은의 비명이 담긴 오르골을 떠올렸다. 그리고 문득 그녀는 손목의 별 모양 흉터를 내려다보았다. 흉터가 유난히 뜨겁게 느껴졌다. 어릴 적 사고, 희미한 어둠과 통증,
그리고 강 박사가 말했던 기억 수학 장치. 수지는 무언가 강렬하게 스쳐 지나가는 듯한 기시감에 휩싸였다. 기억, 어릴 적 사고, 별, 오르골. 그녀의 머릿속에서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단서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사고의 순간을 다시 떠올리려 애썼다. 공포가 그녀를 휘감았지만 지은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녀는 필사적으로 기억의 파편들을 끌어모았다. 바로 그때 수진의 눈에 벽 한쪽에 놓인 낡은 스피커가 들어왔다. 그 스피커에서 다시 강 박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김 여사,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당신 역시 나와 깊은 인연이 있지. 당신의 잃어버린 기억은 이 장치에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다. 내 위대한 업적의 시작이 바로 당신의 순수한 고통이었지. 이 오르골은 당신의 기억을 되찾고 동시에 당신의 딸의 고통을 수확하기 위한 완벽한 매개체였어. 강 박사의 목소리는 광기와 비아냥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지는 충격에 몸을 떨었다. 자신이 어릴 적 겪었던 사고와 이 모든 일들이 연결되어 있다니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강렬한 깨달음이 그녀를 관통했다. 패널의 문구는 그녀 자신의 기억을 되찾고 그 고통을 열쇠로 삼으라는 의미였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손목의 별 모양 흉터를 패널에 댔다. 흉터가 패널에 닿자 별 모양 문양이 밝게 빛나더니 삐빅 소리와 함께 강철문이 천천히 열렸다. 놀랍게도 흉터는 어릴 적 강 박사가 그녀에게 실험했던 기억 이식 장치의 흔적이었고 그 흉터에 새겨진 미세한 센서가 패널에 반응한 것이었다. 문이 열리자 그들 앞에는 거대한 기계 장치들로 가득 찬 원형의 방이 나타났다. 방 중앙에는 유리 캡슐이 있었고 그 안에는 어린 지은이가 잠든 듯이 누워 있었다. 지은의 머리에는 수많은 정극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 선들은 거대한 기계장치로 이어져 있었다. 방 안에는 끔찍하게 왜곡된 오르골 소리가 가득했고 그 속에서 지은의 비명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것은 오르골에서 흘러나오던 비명과 정확히 일치했다. 강 박사는 이 방에 있었다. 그는 지은이 갇혀있는 유리 캡슐을 광기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왓군, 김 여사. 강 박사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지만 동시에 차가운 지성이 번뜩였다. 그는 한때 수진의 남편과 함께 기억과 감정의 연관성을 연구했던 뛰어난 과학자였다. 하지만 그는 윤리를 저버리고 인간의 기억과 감정을 조작하려는 위험한 실험에 몰두했고 결국 학계에서 추방당했다. 그의 집착은 지은을 통해 완벽한 공포의 기억을 수확하여 인간의 감정을 완전히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려는 데까지 이르렀다. 어떻게 지은이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수지는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다. 강 박사는 비웃듯이 말했다. 그녀의 순수함이 나의 위대한 연구를 완성시킬 거야. 이 오르골은 단순한 장치가 아니야. 그것은 기억 수학 장치. 인간의 가장 순수한 공포의 순간을 추출하여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다. 당신의 딸은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완벽한 매개체지. 이제 곧 최종 의식이 시작되고 그녀의 모든 공포는 나의 것이 될 거다. 강 박사는 리모컨을 들어 유리 캡슐 옆에 거대한 기계 장치를 작동시켰다. 기계는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지은의 비명 소리는 더욱 격렬해졌다. 지은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수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당장 멈춰. 한율은 강 박사에게 달려들었지만 강 박사의 젊은 조수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한율은 그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2명의 건장한 조수들을 상대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한율은 붙잡힌 채 수진에게 소리쳤다. 어머님 지은이를 구해야 해요. 저 기계를 멈춰야 합니다. 강 박사는 수진을 비웃듯이 바라보았다. 어리석은 여자.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지. 당신은 이미 내 게임의 일부가 되었어. 그는 다시 리모컨을 눌렀다. 지은이 갇힌 유리 캡슐의 조명이 붉은색으로 변했다. 수진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딸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 박사를 향한 증오와 딸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방을 둘러보았다. 복잡한 기계 장치들, 번쩍이는 전선들, 그리고 중앙의 유리 캡슐. 그녀는 강 박사가 지은이를 감금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때 수진의 눈에 방 한쪽 벽에 걸린 낡은 스위치 패널이 들어왔다. 그 옆에는 비상정지 버튼처럼 보이는 붉은 버튼이 있었다. 그것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강 박사의 기계가 완전히 작동되기 전 마지막 기회처럼 보였다. 수진은 지체 없이 그곳으로 달려갔다. 어딜 강 박사가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한율이 조수들을 뿌리치고 강 박사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다. 그 틈을 타 수진은 붉은 버튼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가 격렬하게 빛을 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감각을 일가우는 듯했다. 그녀의 손이 버튼에 닿기 직전 강 박사는 분노에 찬 비명과 함께 그녀에게 뭔가를 던졌다. 그것은 날카로운 쇠붙이였다. 날카로운 쇠붙이가 수진의 팔을 스치고 지나갔다.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붉은 버튼을 향해 손을 뻗었다. 손목의 별 모양 흉터는 마치 그녀의 의지를 증폭시키는 듯 격렬하게 빛났다. 그녀의 손가락이 차가운 버튼 표면에 닿는 순간 강 박사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클릭, 버튼이 눌리자 지하실 전체를 뒤덮고 있던 끔찍한 기계음이 거짓말처럼 멈췄다. 지은이가 갇혀있던 유리 캡슐의 붉은 조명이 꺼지고 주변을 가득 채우던 지은의 비명소리 또한 일순간에 정지했다.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 정적은 이전에 수진이 겪었던 고독한 정적과는 달랐다.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며드는 듯한 먹먹하지만 평화로운 정적이었다. 강 박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손에 든 리모컨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위대한 연구가 오랜 세월 공들여온 기억 수학 장치와 최종 의식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한율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조수들을 제압한 뒤 강 박사에게 달려들었다. 강 박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그의 몸에는 더 이상 광기 어린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한율은 그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바닥에 엎드리게 했다. 수진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유리 캡슐에 다가갔다. 캡슐 안의 지은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듯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더 이상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수진은 캡슐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지은이를 품에 안았다. 딸의 작고 가벼운 몸이 그녀의 품에 안기자 수진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지은아, 엄마가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희미하게 울렸다.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한율이 교실에 갇히기 직전 보낸 구조 요청이 마침내 통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가 지하실로 들이닥쳤고
강 박사와 그의 조수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강 박사는 끌려나가면서도 수진과 지은을 향해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쳤다. 당신들은 내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모를 거야. 나는 인류의 미래를 바꾸려 했다. 그의 외침은 텅 빈 지하실에 메아리 쳤지만 아무도 그의 광기 어린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며칠 후 뉴스는 강 박사의 충격적인 범죄 행각을 대서특필했다. 그는 인류의 기억과 감정을 조작하려는 위험한 실험을 진행해왔으며 지은이를 비롯한 여러 아이들을 납치하여 기억 수학 장치의 실험체로 이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오르골은 그의 잔혹한 실험의 증거이자 아이들의 고통을 기록하고 저장하는 장치였던 것이다. 사회는 충격에 빠졌고 강 박사는 가장 중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그의 조수들 또한 범죄 가담자로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의 추악한 욕망은 빛 아래에서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지은이는 병원에 입원하여 집중적인 심리 치료를 받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고 작은 소리에도 움찔거렸다. 강 박사의 실험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다. 수진은 지은의 병실을 떠나지 않았다. 딸의 손을 잡고 밤새 자장가를 불러주었고 지은이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읽어주었다. 지은이는 여전히 수진을 보면 두려움에 떨 때도 있었지만 엄마의 온기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어느 날 오후 한율이 병실을 찾아왔다. 그는 수척해진 수진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어머님, 저 지은이 사건을 포기했던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한율 씨, 당신 덕분에 지은이를 찾을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한율은 지은의 작은 손을 잡고 잠든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삶의 방향을 다시 정립하게 되었다. 돈벌이를 위한 일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탐정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특히 아이들의 실종 사건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사건은 그에게 단순히 해결해야 할 사건이 아니라 그가 지켜야 할 가치들을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다. 수진은 병실 창밖을 내다보았다.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새순이 돋아나고 희미하게 햇살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다. 지은의 침대 옆에는 부서졌던 오르골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맞춰 다시 만든 작은 모형이 놓여 있었다. 더 이상 비명은 흘러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그녀가 딸을 되찾기 위해 싸워온 지난한 여정의 흔적이자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희망의 약속을 의미하는 듯했다. 상처는 여전히 깊었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딸의 존재가, 그리고 그녀를 돕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상처는 아물었다. 지은은 여전히 섬세하고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지만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갇혀 있지 않았다. 매일 수진과 함께하는 미술치료 시간은 지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을 색깔로 풀어내는 통로가 되었다. 처음에는 온통 검은색과 회색뿐이던 그림들이 점차 알록달록한 색을 띠기 시작했다. 때로는 오르골과 비슷한 모양의 그림을 그리기도 했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 대신 호기심이, 절망 대신 작은 희망이 담겨 있었다. 수진만이 이해할 수 있는 지은의 비밀스러운 언어였다. 수진은 지은의 회복을 지켜보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고통에 갇혀 있지 않았다. 자신과 지은이 겪었던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진은 실종 아동 가족들을 위한 인권 운동가가 되었다. 그녀는 강 박사의 사건을 바탕으로 희망의 멜로디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다. 책은 수진이 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여정과 그 과정에서 겪었던 절망과 희망, 그리고 결국에는 사랑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책은 수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실종 아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 이한율 역시 수진의 든든한 조력자로 남았다. 그는 지은의 사건 이후 사설 탐정으로서의 직업의식을 완전히 재정립했다. 돈을 쫓기보다는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로 결심했다. 특히 그는 실종 아동 전문 탐정으로 거듭났다. 그들의 협력은 많은 실종 아동 가족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 수진의 깊은 공감 능력과 한율의 날카로운 수사력은 시너지를 발휘하여 여러 건의 난감한 실종 사건 해결에 기여했다. 그들은 함께 지은의 희망기금이라는 재단을 설립했고 이 기금은 유괴되거나 실종된 아이들의 심리치료와 가족 지원에 사용되었다. 1년 후 서울의 한 컨벤션 센터에서는 지은의 희망기금 주최로 대규모 자선 미술 전시회가 열렸다. 전시회에는 강 박사에게서 구출된 아이들을 비롯해 수진의 도움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전시되었다. 그림들은 제각기 다른 사연과 아픔을 담고 있었지만 그 모든 그림 속에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스며들어 있었다. 지은이 역시 자신의 그림들을 출품했다. 그녀의 그림들은 예전의 어두움을 완전히 벗어던지지는 못했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밝고 생기 넘치는 색채로 가득했다. 특히 그녀가 가장 아끼는 그림은 부서진 오르골 조각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는 밤하늘을 배경으로 엄마와 딸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전시회 개막식에서 수진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림 없는 단단함과 따뜻한 사랑으로 빛났다. 그녀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딸의 비명소리가 담긴 오르골을 선물 받았을 때 저는 지옥의 문턱에 서 있었죠. 하지만 그 비명은 동시에 저를 다시 살게 한 희망의 멜로디였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의 그림들은 상처를 넘어선 치유와 희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희망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진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녀는 무대 아래에서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지은이와 눈을 맞췄다. 지은이는 작은 손에 새로운 오르골을 들고 있었다. 반짝이는 은색 오르골은 전등 불빛 아래서 영롱하게 빛났다. 지은이는 수진을 향해 작은 스위치를 눌렀다. 맑고 청아한 멜로디가 전시회장 가득 울려 퍼졌다. 그것은 더 이상 비명이 아니었다. 지은이가 직접 작곡한 밝고 경쾌하며 따뜻한 희망의 멜로디였다. 그 멜로디는 지은의 치유된 마음과 수진의 굳건한 사랑,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미래를 상징하는 듯했다. 수진은 눈을 감고 그 멜로디에 귀를 기울였다. 지은이의 노래는 그녀의 모든 아픔을 감싸안고 치유하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삶은 언제나 고통과 시련으로 가득할 수 있지만 사랑과 희망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녀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이제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아니라 그녀가 겪어낸 모든 역경과 그 속에서 피어난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영광의 흔적처럼 느껴졌다. 카메라가 수진의 얼굴에서 시작해 지은의 행복한 미소, 다채로운 아이들의 그림, 그리고
희망의 멜로디를 연주하는 오르골을 거쳐 창밖에 눈부신 햇살이 비추는 푸른 하늘을 비추며 이야기는 희망찬 여운을 남긴 채 막을 내렸다.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세상에는 아직 빛을 기다리는 수많은 지은이들과 수진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그들에게는 절실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하여 우리 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희망의 멜로디를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